오늘 그할 리뷰 저번 주에 이어 15회 방송을 보겠습니다.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2부고요. 지난주에는 보기에 불편했죠. 너무 예전 영상이다 보니까 자막이 없어요. 영상에. 우리가 받아쓰고 사진을 설명하고 등장인물 설명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여기는 자막이 누가 작업을 해서 넣은 건지 이게 방송 자막은 또 아니더라고. 근데 꼼꼼하게 자막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후처리를 한 건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고 완전 그 클래식 이거 거의 4대3 해상도 일대 시절에 문성근 아저씨가 MC하던 그때 방송입니다. 오대양 저번 주에는 이제 사건 개요 정도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게 지금 집단 자살로 종결이 돼 있긴 한데 타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살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좀 검증하는 회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직 안 봄.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의 의문 첫 번째, 과연 그들 32명이 자살을 했는가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 타살당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현장을 검토하고 법의학적인 검증을 거치면서 하나의 결론을 얻어냈어요. 32명의 사체는 외부에서 운반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현장에 들어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칠 가능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32명은 그곳에서 4박 5일 동안 모여 살다가 서로를 죽여주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것. 그게 아마 이경수라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경수가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목을 메고 죽어 있는데 무릎이 땅에 닿아 있는 정도로 낮아요. 그러면은 사실 바닥이 디딜 데가 없어야 목이 매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타살의 증거가 되진 않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 댓글이 달렸던 것 중에 화장실에서 수건거리에 목매 죽는 사람도 많지 않냐. 가능합니다. 근데 방법이 다른 게 그거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신기해요. 수건거리에 목매서 죽는 방식이. 왜냐면은 본능적으로 이걸 잡지 않을까? 죽을 때? 죽기 직전에? 호흡이 끊어질 때의 고통이 있으면은? 근데 그게 죽는 방법이 된다고 하더라고. 잘 모르겠지만 이경수랑은 상황이 다른 게 수건거리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등을 기댑니다. 벽에 등을 기대서 주저앉는 정도?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있는 그런 식인데 이경수의 방법은 뭐냐면은 벽이 없어요. 그냥 위에 지붕 기둥에다가 한 복판에 매달고 벽이 없어. 그냥 여기 매달려 있는 상태야. 발이 땅에 닿아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수건거리의 방식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리고 부검에서 나왔지만 목 뒤에도 졸린 자국이 있어요. 혼자 목을 걸어서 죽으면은 앞에만 생깁니다. 왜냐면 체중이 눌러서 줄을 압박하고 목이 쫄리면은 뒤에는 떠. 그래서 졸린 자국이 안 남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오대양 피해자들은 그게 있어요. 이경수는 그거는 안 나왔어. 근데 이경수도 봤을 때 목에 뒤에도 졸린 자국이 있다면은 이거는 자기가 목을 매 죽었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의문들을 얘기했던 건데 나도 뭐 준비를 안 하고 바로 떠오르는 말들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수건거리에서 목매는 방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타살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때 타살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으니까. 방송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대부분의 공통적인 질문은 32명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단체로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한 번만 소리치면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출될 수도 있었는데 누가 막 편지 올려보내고 했었잖아요. 저번화 보면은 생존자 인터뷰 있었잖아. 자, 그리고 또 몸을 조금만 굴리면 도망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자기가 죽을 차례를 기다릴 수 있었냐. 단체로 그런 정신을 통일해 놓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오대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대양 사건 생존자 몇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들은 소외되고 아직도 빚독촉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고 있대요. 네, 이렇게 자막이 있는데 이 자막이 좀 특이한 게요. 이게 방송용 자막이 아니죠. 근데 영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막 처리가. 누가 후처리를 한 건지 그게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방송용 자막이라기에는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저가 편집 프로그램 쓴 것 같고. 아무튼 생존자예요. 변사 사건 났을 때요. 제가 거기 저기 밑에 있었거든요. 그 위에 사건 나기 밑에. 그러면서 우리는 다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천국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다 손잡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들려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천국으로 못 올라간대요. 다 손 붙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천국 올라간다고.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국에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막 우리 천국 갈 건데 경찰들은 다 막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사이비는 사회 악이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네. 나와가지고 그게 속은 걸 알았는데 완전히 100% 내 정신은 빨리 안 돌아오더라고요. 내 정신이 빨리 안 돌아오고 뭔가 그것이 옳은가? 아니면 뭐 좀 이상한 갈등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오대양 학사 보모. 이게 뭐지? 뭐 애들 돌보는 그런 사람인가? 제가 정신 차리고 제일 놀란 건요. 내가 사람이 죽었는데도 가책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자신이 알고 난 다음에 괴롭고 놀랍더라고요. 교주이며 사장으로 알려진 박순자가 주식회사 오대양을 설립한 건 1984년 그리고 86년에 공영정미를 설립했는데 두 회사의 자본금은 대부분 사채였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없던 걸로 봐서 사채를 빌려 유지해간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오대양은 짧은 기간에 거액의 사채를 빌릴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었대요. 높은 이자를 직접 빌리기도 했나봐. 오대양이 이게 법인 회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자율 높은 사채 빌린 걸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여기가 오대양 회사입니다. 이건 이제 오대양 검색하면 구글에도 많이 나오는 사진이죠. 예, 이 아줌마가 순자예요. 107억 9,145만 원이 파악됐다고? 이 당시에 100억이 넘는 돈이면은 뒤지게 많은데요, 규모가? 채권자 김순애 씨. 이자 오는 날에 3부 이자 30%? 와, 30% 이자야? 이거를 제때 가져왔었대. 또 한 가지 채권자들을 매료한 건 오대양의 겉모습이다. 회사가 이제 공장인데 그거 외에도 학사, 유아원, 양로원 등 부대 시설을 항상 채권자들에게 전시용으로 보여줬다. 회사가 약간 뭐랄까 재단도 있는 것 같고 돈을 좀 굴릴 줄 아는 회사 규모가 있고 그렇게 보이니까 채권자들도 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이니까 돈을 잘 빌려줬던 거죠. 실제로도 뭐 따박따박 갚았고 이 유아원, 양로원들이 오대양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차린 게 아니고 원래 운영되던 거를 돈 내고 산 거야. 그래서 여기 애들이랑 이제 노인들을 또 공장에서 돌린 거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팔게 하려고 노동력을 산 거야. 이건 한마디로. 그래서 대통령 상장도 받았고 대전의 높은 사람들의 상장은 다 받았대. 그리고 애들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다 보내준다. 그러니까 애들을 믿고 전두환 대통령 상장을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죠. 자신에 대한 실력을 자기가 증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배경으로 증명해요. 근데 그 배경도 내게 아니야. 해외 사기꾼들 보면은 괜히 어떤 뭐 유명인들 파티 가가지고 유명인들이랑 사진 찍어 그거 가지고 다른 데서 사기치잖아. 나 이 사람이랑 친하다. 전청조도 그렇고 해외에 또 어떤 그 애나였나? 그런 기집애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의 사기를 많이 쳐요. 라이온즈 클럽인가 뭐 컨츄리 클럽인가 뭐 그런데 괜히 가가지고 사진 찍고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나 후견인이다 막 이지랄 하면서 돈 빌리고 그런 게 많아. 그런 수법이야 이게. 박순자를 사업가보다 나라에서 알아주는 사회 사업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봤어 오대양을. 그렇게 만들어준 게 이 고아원이나 청소년을 위한 학사라는데 근데 이 고아로 알려진 곳에 애들이나 양로원 노인들은 오대양 가족이었어요. 신도 가족들. 애들을 다 고아라 그랬거든요. 박순자가 이제 다 그렇게 고아 사업 해가지고 사회활동을 훌륭하게 하니까 애들은 다 고아다 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데려온 애들인데 그 애들이 엄마 아빠라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들이 철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애들을 엄마 아빠랑 분리도 시켜놔. 그럼 엄마 아빠들은 이 종교를 못 나가. 자식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야. 엄마 아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못 만나게 해. 공동생활 했습니다. 애들도. 직원 중 상당수는 애초에 오대양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가 이 공동생활에 빠져가지고 아예 오대양 사람이 됐다. 아, 난 진짜 이해 안 가. 내가 살면서
어떤 사이비가 진짜 작정하고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나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 내 머리로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가 있냐 사람이. 정신이 개조되잖아. 박순자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 바에는 애들도 와 있으니까 여기 같이 와서 사는 게 더 안 좋겠냐? 청산하고 올라오면 그러면 더 좋겠더라고요. 거기가 항상 선망의 대상이었으니까. 오대양에 들어오면은 종교 수업부터 받아요. 사채로 유지되는 오대양에 있어서는 종교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그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 무턱대고 야, 너 앞으로 우리 집 와서 살아. 그리고 사채 받아와. 그거 생활비하게.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납득해요? 근데 그 설득을 하느님으로 하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박순자도 신도들 설득할 때 따로 논리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존나 편하죠? 이렇게 남는 장사가 있냐? 그러니까 사이비가 끊임이 없지. 차입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오면. 네가 뭔가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다. 그게 이래요. 예, 이런다고요.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이 끝나는 거야. 우리는 부부 사이가 그때 결혼을 막 해서 한 1년인가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때였기 때문에 이게 부부가 성경을 보여주는 기라. 아, 사투리인가요? 따로 있고 따로 있어야 하느님 나라 갔을 때 깨끗하고 온전한 들림을 받는다. 성경에는 죄가 10가지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맞추니까 사람이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는 걸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은혜로 교회에서 나왔던 타작마당 같은 거. 은혜로 교회의 타작마당은요, 그 영상이 있는데 엄마랑 딸이 서로 따귀를 때려. 잘못했다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기죽이고 길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은혜로 교회만의 콘텐츠가 아니에요. 보통의 사이비 종교는 다 있어요. 비슷한 형식으로.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때려서 너는 이제 죄를 면제받았다. 그런 식으로 길들이는 거는 다 있어. 이거 사랑의 매 나오잖아. 때리는 사람들도 이 사람 위에서 때리고 또 안 때리고 서 있으면 너는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거지로도 한 번씩 때리면서 그게 매가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규모 큰 사이비, 좀 악질적인 사이비들은요, 시신 안매장 사건이 꼭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집단으로 때리다가 죽은 거야. 그 사람이 결국. 그러니까 지들도 죽이려고 죽은 건 아닌데 이 집단 광기에 물들어갖고 서부지법 폭도들 마냥 집단 폭행을 하다가 죽었네? 그러면 땅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악질 사이비들 중에 규모가 크면은 이 사건이 꼭 있습니다. 지금은 56, 7kg 나가는데요. 그때는 병원에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38kg밖에 안 나갈 정도로 뼈만 남았어요. 하루에 주먹밥 하나 준대, 일 시키고.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때리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발로 차고 막 올라서 막 밟고 몰매를 때리게 되니까 죽었는데요. 사실은 죽었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박순자가 딱 데려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참 복되게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서로를 죽여놓고도 죄의식이 없고요. 때린 것도 잘 때렸고 맞아 죽은 것도 잘 맞아 죽고 또 나도 여기 있던 사람들 다 그만큼 맞았어요. 맞아서 죽지 않은 것뿐이고 또 나도 때려서 내가 때릴 때 안 죽은 것뿐이지. 똑같아요. 나중에 자수한 사람들에 의해 안매장됐다고 밝혀진 3명도 이런 사랑의 매로 폭행치사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광신적인 세뇌 말고 이들이 오대양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 재산이 다 바쳐야 천국 간다니까요. 다 넣고요. 친척들 돈이고 뭐고요. 다 끌어넣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나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거기 있으면 이자라도 준단 말이에요. 오대양 용인공잔에서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32명이 죽어간 이유도 이 사체 때문이래. 돈이 저당 잡혔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가면 안 돌려줄까봐. 적게는 3부에서 많게는 4부, 5리까지 이자를 하루도 빠짐없이 줘왔다는 오대양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많이 이자를 또 줘? 약간 다단계 같은 구조도 굴렸나봐. 오대양 내부에서. 봐봐.
사건 일어나기 한두 달 전부터는 이자 지급이 중단됐대. 꼬박꼬박 주던 게. 너무 다단계스럽지 않아요? 불안해진 채권자가 돈을 받으러 찾아오면 오대양 직원들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집단 폭행을 가해 사채 포기각서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채권자 이씨도 그런 식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 오대양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채권자들이 돈 받으러 갔는데 이미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신도들 시켜갖고 때려서 내쫓은 거야. 그 채권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돼가지고 얘네들이 조사 피해서 숨는다는 게 그 오대양 공장 천장이었고, 그러다 며칠 뒤에 이제 집단 사망 사건이 드러난 거죠. 경찰은 폭행죄로 오대양 직원 6명 구속했대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 시내 수십 명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박순자 일행이 용인 공장으로 숨어 들어간 것도 바로 이 채권자들을 피해서다. 근데 이들이 죽고 난 뒤에 채권자들이 알아낸 건 오대양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 한 100억 정도를 빌렸는데 오대양이 이게 다 어디 간 거냐? 내가 알기로는 이 새끼들이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일본의 어떤 회사랑 계약해서 전자제품도 만들어 팔려다가 사기당한 걸로 알거든요. 그때 돈이 다 나갔을 거야 아마. 자, 이게 오대양 수입 지출 내역이래요. 사채를 107억 썼고 은행 차입금 6억 4천, 상품 매출액 17억 6천, 기타 수입도 있고, 기타 수입은 뭐 헌금 같은 건가? 이렇게 수입이 134억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가는 돈들이죠. 이게 인건비, 상품 구입비, 일반 관리비 19억 4천, 법인세 13억, 공장 투자비 3억, 이자 72억. 그래서 지출이 107억이야. 그럼 이 회사는 27억 남아. 순수익으로 남는 게. 인건비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상품 구입비,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더했는데도 6분의 1이 안 돼요. 나가는 돈이. 이거는 좀 이제 기형적이죠. 안 준다는 얘기야, 월급을. 돈이요? 4부 5리까지 이자를 줬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PD 양반. 이 이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불안하고 무서워요. 이자 이러면은 그 아내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갇혔을 거야. 오대양 생활이. 다 메이커 아니면 상대도 안 하고,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외부 사람들한테 견약시켜갖고 보여주고 믿게끔 해서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완전히 그 짓 할 때요. 그 이자는요. 그 안에서도 돈은 쓰기가 모자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계산으로는 의혹을 풀 수가 없대. 300억 이상이라고 봤다. 고액 채권자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접수를 안 했다. 375억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지 못한다는 건 수사력이 부족해서인지 그 돈은 반드시 어디로 갔을 거라고 합니다. 탕명환 소장은. 오대양 사건 취재한 기자는 더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의외로 채권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났고 어느 누구다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추측 때문에 사건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추측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근거, 증인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300억 원 몇 번 나오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돈 줬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금 흐름 루트를 파악할 수 없나 봐. 그지 공장 천장 올라가서 죽은 사람들이 박순자 제일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핵심 멤버. 그러다 보니까 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죽었을 거란 말이야. 채권액이 얼마냐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권액에 따라 오대양이 사채 금액에서 모두 소비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가져간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슈킹을 한 새끼가 있다는 건데 누군지 몰라. 검찰은 지난 5년간 3번의 수사를 한 결과 채권자 340명에게 107억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이 틀 안에 갇힌단 말이야. 107억이라는 틀. 이러면은 수사하는 입장에서 만약의 가능성 같은 걸 좀 생각하기 힘들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아무 증빙 자료가 없는 채권액이 반이 넘는데요. 이처럼 확인도 안 된 채권을 검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마 전례가 드물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축소 수사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됐다. 돈이 더 돼 보이는데 107억으로 발표했으니까 300억 넘는데
오대양과 주식회사 세모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예, 이게 음모론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요 세월호 사건까지 갑니다. 그때도 유병헌 얘기 나왔었잖아. 세모그룹. 그래서 오대양이 유병헌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박순자 자체가 오대양을 차리기 전에 구원파 신도였거든. 그렇게 이제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 박찬종 의원은 오대양 뒤에 세모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근데 유병헌도 뒤져가지고 뭐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 이제 와서 구원파 수사라고 지시 있었대. 대검찰청에서 현금 거래 자료랑 녹음 테이프 등 제출했대요. 한 달 뒤 검찰이 밝힌 유병헌 측에 유입된 자금 관련 발표에서 한일은행 남대문 지점 계좌로 15번에 걸쳐 4억 9천을 송금한 적이 있대요. 여기에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대양 박순자 그리고 유병헌 송재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무 트레이딩이 세모그룹이야. 사무가 세모로 바뀌는 거야. 그냥 뭐 세모라고 보면 됩니다. 박순자의 돈을 송재화가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세모에 넣었다는 얘기야. 유병헌한테. 예, 오대양 설립 이전입니다. 그럼 이때는 박순자도 구원파 신도일 때라고 보면 되거든요. 와, 이거는 어디서도 좀 본 적이 없는 내용이다. 박순자가 구원파에게 돈을 보냈다라는 내용은 처음 들어봐요. 미앙코리아라는 회사도 나와. 여기는 84년에 망했구나. 박순자의 동생이 하던 데야? 와, 이거 복잡하네. 그럼 미양과 사무 트레이딩, 미양과 세모의 관계는 뭐냐? 미양코리아와 용진 베어링은 사무 트레이딩 계열사의 회사다. 그들은 부정하는데 맞다고 하네? 오대양의 사채들이 구원파에게 들어갔다는 얘긴데 사무는 그때가 무역업 등록이 나 있는 업체로서 자금이 모자란 회사나 무역업 등록이 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수출입 대행을 했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무역부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였는데 사무뿐 아니라 기타 회사들도 이 무역회사들은 그런 단순 대행이나 직수 대행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여러 업체 중에 미양코리아라는 회사도 거기 있었어요. 와, 이게 잘 모르겠다. 제가 회사 생활 안 해봐서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82년 2월 초에 이 사람이 사무상사 자재과장인데 한 4-5명 왔다 갔다 봉제 완구를 사겠다. 저는 초면이고 그래서 그런 재고 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요. 여러 번 전화를 해가지고 거래를 계속 하재요. 그래서 윗분하고 좀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5차례 걸쳐가지고 팔았거든요. 재고가 다 소진되자마자 저희하고 거래가 끝난 거죠. 모든 건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하면서 거래를 했던 거거든요. 먼저 저번에는 잘 몰랐는데요. 명함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요. 공장장님은 명함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고 난 다음에도요. 저분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가 그런 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취재진은 세모 쪽에서 내놓은 거래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양코리아 수입 대행업체에 거래한 관계 서류랑 오대양과 매출 내용도 있고 오대양과 사무 물품을 가져간 뒤 미처 갚지 못한 미수금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류대로라면은 사무도 오대양의 채권자인 셈이에요. 오대양 박순자와 세모 유병헌 사이에 송재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셋은 밀접한 관계야. 셋이서. 근데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그들이 사업이 아니라 종교로 맺어졌기 때문에 종교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주식회사 세모는 단순 기업이 아니라 구원파라는 종교단체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원파가 그러면은 박순자한테 약간 뭐랄까 민희진처럼 하이부가 민희진에게 어두워를 맡기듯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유병헌이 순자에게 야 순자야 너 회사 하나 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계열사를 만든 게 오대양이었던 거 아니야? 얘도 이제 월급 사장이죠. 그러면 순자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내 생각에는. 종교의 관점에서 오대양과 세모의 관계를 조사해온 사람 중에 종교 연구가 탕명환 씨가 있습니다.
20년간 구원파와 명예훼손 문제로 법정 시비를 벌여온 관계인데요. 지난 87년 오대양 변사 사건이 있을 때 그 배우로 제일 먼저 구원파를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유가 있거나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었네, 구원파를. 이러면 제가 방금 말한 게 좀 신빙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사진 간지나게 나왔어. 예, 이분이죠. 보잉 안경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제 송민호가 좋아하죠? 이런 안경. 미에로 하이바 색깔 돼 있는 선글라스 있죠? 미에로 하이바 에디션. 약간 그런 느낌. 라이딩 선글라스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거.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구원파에 대해서 1974년도부터 18년간 조사를 했대요. 오대양하고 세모의 유병헌 사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다. 객관적으로 유추해 볼 때도 그렇고 구원파와 세모, 오대양은 한통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파가 여기 있으면은 구원파가 세모를 세웁니다. 여기 세모 세우고 박순자를 바지로 앉혀가지고 오대양을 차린 거죠. 이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들이 내놓은 주장 중에 주목을 끄는 점은 문제의 송재화 여인이 세모 유사장의 자금 담당 비서였다. 유병헌 비서야. 송재화 여인은 작년 오대양 사건의 후반부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소재를 알 수 없자 한동안 살해됐을 거라고 추측 나돌았지만 3월에 검찰 증인 자진 출두했어요. 내가 볼 때 내연녀야,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뭘 믿고 개인 비서를 맡기고 막 돈을 입금하고 뭐 그래. 유병헌이가 그런 걸 왜 맡겨. 내가 볼 때 내연녀야. 그래서 박순자랑 셋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초점은 송재화 여인이 구원파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모, 오대양, 송재화의 통용파 등이 송재화도 뭘 갖고 있구나, 통용파라고. 전부 한통속이다라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이었고 취재하면서 송재화 씨를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상당히 말을 잘했다. 그 말이 사람들을 휘어잡는 느낌이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의 시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기사랑 방송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언론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네, 결국. 신앙 간증 때 헌금 들어와요, 도네이션. 사람들이 재산만 내놓는 게 아니라 손에 끼고 있던 반지, 졸업반지 뭐 가지고 있는 것들 내놓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니까 라고 주접을 떨고. 송재화가 주도했던 통용파라는 모임과 구원파가 문제였다. 통용파를 중심으로 그 여자들이 구원파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지들끼리 생활하면서 권지창 목사는 성령이 떠났고 권 목사는 늙은 선지자다. 성령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저쪽에서 제명 처분을 지랄들을 하고 있네. 지들끼리 역할극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들이 성령이 떠났고 선지자인데 늙었고 성령은 우리한테 있고 왜들 이러냐. 송재화 수기에서 박순자가 나와요. 박순자는 1년 정도 통용파 모임에 나왔다가 구원파에서 제명당했대. 구원파 대전교회에 나왔었다. 그것은 시인했고 그러다 불만이 있고 심리적인 성향이 있어서 갈라섰다. 그리고 따로 공장을 차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오대양을 차려준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네. 모르지 꼬리 자르기인지. 얼마 있다가 83년쯤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간 건 전제하고 거기서 돈 거래가 계속되고 은행 구자 추적도 계속되고 거래가 있던 거는 드러난 사실이다. 근데 제명은 해놓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나? 오대양과 세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오대양 채권자들에 의해 제시됐습니다. 제시됐어. 박순자가 관련돼 있던 미양코리아에서 세모의 유사장이 찍힌 어음이 나왔어요. 이러면 100%지 씨발. 어음이 괜히 나오냐? 어음이? 이게 부루마블 황금열쇠 쿠폰이야? 유병헌의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이쪽에서 할인해서 썼다. 미양코리아랑 영진 베어링에서. 검찰도 집중조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통용파였던 사무경리과 직원으로 해명이 됐다는데? 하나님께 모두 드리자 하다가 봉사사업비, 봉사를 우리가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봉사비를 마련하고 또 자금을 원활히 돌리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사업체를 많이 차렸거든요. 그래서요, 또 많은 사람들 일자리도 주고 그런다고 사업체 차렸다가 그 사업체가 경험미숙으로 해가지고 사업체가 잘 안 되고요. 돈도 어느 개인이 돈을 아무리 낸다 해도 한정이 있잖아요.
월급 타오면 월급이 빌려오지 않으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통용파가 그 부도 직전에 놓였어요. 뭘 해야 될 거 하다가 안타깝게 찾고 있다가 어느 사람이 내가 사무에 다니니까 사무 어음만 있으면 사회에서도 신망을 주니까요. 헌금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요. 그 어음을 문방구 어음에다가 도장을 찍어 오게 됐었어요. 사무는 회사별로 회사 직인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위조 도장을 하나 만들어 통용파에 줬다. 이 문방구 어음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어음 자체는 정식 발행이야, 자기들끼리.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를 문방구에서 팔았습니다. 문방구에 지금도 가보면은 있어. 이력서 같은 것도 팔고 뭐 쉽게 거래 명세서 이런 거 문방구에서 다 팝니다. 이게 뭐 가라를 쳤다라기보다는 어음은 정식 발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죄책감이라기보다는 판단착오라는 걸 뒤에 알았는데요.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어음을 만약에 발행하더라도요, 그 어음 기일자에 갚아주면 아무 사고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두 가지로 기억나는데요. 어음에 들어가는 도장이 9포인트 크기를 사용했거든요, 주소란이. 그리고 이 사무가 3호라는 활자체를 썼어요. 그 당시로는 흔히 사용하는 활자가 아니었어요. 폰트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4호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요. 주소 같은 것도 이제 5호 같은 걸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9포인트라고 하는 흔치 않는 글자 크기에 잘 안 쓰는 폰트였어요. 문방구 어음이 법적 효과라기보다는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죠. 도장이 찍혔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양식을 파는 거예요, 양식을. 문방구 어음이라고 하니까 좀 애들 장난감 생각나서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식이야, 양식. 제 자체에는 시설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사러 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장사를 제가 그 전에 많이 했다면 기억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 지난 5년 동안 3번에 걸쳐 진행됐던 오대양 수사의 검찰 마지막 결론. 발표문 처음은 집단 변사 사건으로 시작되고 중간에 세모랑 오대양에 관련되는 의문점에 대한 수사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사건 처리 부분 한 페이지입니다. 세모 유 사장, 유병헌에 대한 구속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오대양과 아무 관계도 없고 단순 사기 사건이 그 제목이고 83년에 송재와 통해서 사기를 벌였고 사건은 89년도에 광주지검에서 재판이 종결된 사건으로 비고소인이었던 유병헌과 송재하 중 유병헌은 무혐의 받았고 송재하만 실형을 먹은 겁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한 검찰에서 다른 해석을 했어요. 문제는 그 수사 결과에 일반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유병헌이라고 민자당 중앙당 재정위원이었고 월계수의 후원 기업체로 밝혀졌어요. 야, 존나 엮여있다, 인간관계가. 여기서 후원받은 사람들이 유병헌 편들겠죠. 민자당이에요. 정치인들이 편들겠죠. 엄청 얽혀있겠네. 경찰과 검찰을 압박하기에 충분한 정재계 사람들이랑 엮여있을 거야, 유병헌이가. 그지? 그 정도의 인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야당에서 청문회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도 부결됐어요. 정황에 비춰볼 때 권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보인다. 탕명환 소장님 눈에는. 가장 큰 논란은 세모가 유람선 업체로 선정되는데 특혜를 받았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검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유람선 업체 선정 기준 당시 연보현 서울시장이 지시한 걸 발견했다. 그러나 세모는 이런 특혜 시비를 부정하는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아니, 연보현 쪽을 파면은 특혜를 줬다라는 게 나오는데 세모 쪽에서는 특혜가 없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하여튼 뭐 보여줍니다.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대요. 세모가 제출했던 유람선 계획안은 동물 모양의 얹혀진 디자인이었대, 이거. 근데 한 80% 공정이 진행됐을 때 호랑이 유람선, 그런 동물 모형은 한강선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여론이 그렇게 갑자기 바꿔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에는 종종 한강 유람선의 진행 상황이 이렇다, 뭐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좋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합하지 않다는 쪽으로 돌아가지고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986년 1월입니다. 호랑이 유람선 백지화 해가지고 완전히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디자인을 바꾸라는 명령이 만약 바뀌지 못하면 업체 선정도 취소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얼굴은 까놓고 이름은 또 공개를 안 하네요. 특이하네요. 이쯤에 세모는 6개월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특혜를 받는 회사라면 그럴 리가 있겠냐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유람선을 만들고 있던 게 세모인데 세모가 유람선 선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모가 당시에 1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이. 근데 세금이 얼마 추징됐냐면 16억이 넘어요. 번 돈보다 더 내래. 그러니까 1년 매출액보다 많은 세금을 추징당했으니까 회사는 끝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대양 사건이 다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건 오대양 생존자들이 집단으로 자수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자수 사건이 있고 신문이나 방송에 실린 오대양 관계 기사는 800건이 넘는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수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수한 사람들이 좀 억울해해. 자기들이 한 말과 다르게 뉴스에 나가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자수한 이유, 배경들을 좀 들어보면은 언론은 그들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왜 4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그것도 단체로 자수를 하냐. 그럼 니네 4년 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먼저 그들이 오대양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는 믿자 하면서 믿고, 그렇게 살면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신정 오빠가 데리고 갔지만 오빠한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어요. 미친년 마냥 그거 하나 저거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아가지고 사는 이 미친년 크레이지 거리라고. 진짜 남매지간 형제지간에 서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아픈 걸 어디다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하는 게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같이 옛날에 살았던 애들끼리 좀 만나면서 그때 청계천인가? 그때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같이 모여 살았거든요. 죽은 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네 것 내 것 없이 사는 건 그건 옳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조사 들어가면서 오대양은 사라져버렸어. 해체됐어. 근데 살아남은 신도들끼리 모여서 제2의 세컨 오대양 생활을 했대.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살아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어디 취직을 해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 저렇게 모여 살던 그들 중 김씨가 이씨를 만나게 된 건 87년. 언론에서 집단 자수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던 그 사람. 김씨는 채권자 폭행 사건으로 구속됐고 김씨랑 먼 친척이었던 이씨는 갈 곳 없던 김씨의 부인과 애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 살게 해줬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애들이 와가지고 돈을 줘도 애들이 돈을 쓸 줄 모르고 뭐가 뭔지 몰라요. 자기 어머니 보고는 원예과 아줌마라 부르고 아빠는 뭐 대리라 그래요. 뭐 성을 붙여서 김대리, 이대리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애들이 나보고 아빠, 뭐 엄마 이런 것도 우습게 쳐다봐요. 이게 사이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영재 교육을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지금 신도들은 다 사회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사회 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출해서 잘 설득하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 빠져나온 사람들도. 근데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서 조기 교육을 해버리면은 그냥 뼛속까지 사이비인 거야. 얘네들은 이게 안 고쳐집니다. 당연한 거야 이 생활이. 이게 당연한 세상인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 커가지고 이런 사이비 종교 막 한 30 이렇게까지 25 이렇게 넘어가서 30 되고 하면은 이런 데서 뭐 책임자 자리 같은 거 하나 맡아버리면은 그때부터 존나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모든 사이비들의 수건 사업이죠. 후진양성. 모두가 그걸 해요. 어느 날 말하자면 내가 형님 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 할 때 아니 니는 지금 가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이 뭔 자수를 하냐. 내가 그랬죠. 형님하고 나하고 딱 둘이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 차로 갔죠. 그래서 형님 노순호가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죽어가지고 안매장했어요. 그때 이제 말을 합디다. 그러면서 형님 우리가 자수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요.
이게 나중에 자수를 4년 만에 했을 때 의심받게 된 이유예요. 왜 사람 죽은 얘기까지 알면서 이거를 바로 신고 안 했냐. 여기에 김 씨는 혼자만 자수할 수 없으니 같이 있는 오대양 사람들 설득해서 같이 자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뭐 그러면서 좀 기간도 길어지니까 흐지부지 됐나? 한둘이 아니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봐요. 제가 뭐 남같이 어떤 이치라도 있고 배움이라도 많고 어떻게 뭐 그 어떤 사회, 조직에서 살아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과연 오대양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에서 자수한 건지 누군가의 사주로 야 니네 자수해 이렇게 되는 건가? 대타를 하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되는 대목이다. 형사들만 보면 두려워하고 사람들 대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수한다니까 그게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박순자 그 세뇌 속에 살았을 때는 정말 이게 세뇌라는 게 계속 말하면은 이 세뇌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그게 맞다 개보린 이러면서 그게 계속 최면술 걸리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이 원만하게 살면서 그것도 서서히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는데 그게 두렵고 불안해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겠어요? 본 정신으로 사람을 거기 묻어놓고 직접 내 손으로 이 박순자가 안 시켰지만 내 손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야 안 불안하겠냐고 PD 양반.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잠이 안 와 내가. 이 비과도 이 얼마나만큼 저기 하고 사람이 그 얼굴들이 다 떠오르고 나는 그 얼굴들을 또 저기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저기 하고 마음에서 돌아오면서 자식하면 살면서 그게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저기 했어요. 우리는 또 언제 그게 드러날지 모르는데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저기 해야 되지 않냐. 너무 괴롭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대양 생존자들은 과거의 오대양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대. 이제는 뭐 누가 강제로 막 가둬놓고 일 시키고도 안 하는데 공동생활의 집단 구타인 사랑임에도 와 오대양 부대보다 더 심해졌어? 관리자가 없어지니까? 이 씨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도 그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 학사보모가 의도 처맞고 나왔는데요. 완전히 시커먼 멍이 들었어요.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이 애기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엉망이에요 사람이. 저렇게 맞고 살아났다는 게 내가 신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때 이씨 형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좀 만나자.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왔습디다. 자 이 사람이네. 와 그 알이 예전이나 뭐 지금이나 다 똑같네. 취재력이 엄청나. 그것이 알고 싶다만큼 와 이 사람을 만나네 싶은 시사 고발 프로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잘 찾아서 만나. 이 사람이 그 형사인데 갔더니 몇 분이 있더만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가니까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긴장된 얼굴로서 저를 대했는데요. 저는 그 분위기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싱겁게 농담 비슷하게 넘기려고 그러길래 내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을 갖다가 확대하지 말고 어떤 보안 유지를 좀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인자라면 다 잡아가야겠네 하는 얘기를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유 불쌍합디다. 야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집에를 가가지고 며칠 연락이 없어요. 자기도 고민을 했겠죠. 한 며칠 시간을 도저히 답을 안 줘가지고 다시 내가 연락해가지고 아이 좀 도와주실 거면 확실히 좀 저기 해달라. 저 개인의 욕심 같아서는 그냥 데려다가 잡아서 진급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이 난 그런 욕심은 진짜 많았습니다. 저 개인의 욕심으로는 왜 제가 손만 붙들고 데리고 가면 저는 진급하는 거예요. 왜냐면 살인자, 중범죄자들이니까. 근데 안 그랬어요. 이 형사는 제2의 오대양 변사 사건을 두려워했다. 일부만 자수할 경우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할지 몰라. 왜? 이 새끼들은 이제 본투비 사입이니까. 그때는 뭐 때리면 완전히 자기들은 박순자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살았어요. 언제라도요. 우리는 형사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딱 그냥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살았어요. 자랑이다, 씨발. 거기서 죽자면 죽겠냐 할 때 저는 100% 죽는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목숨 같은 건 함께 가는 데서는 아무런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참. 자, 문제는요. 예, 이 이씨 형사가 구원파 신도입니다. 구원파 신도였던 박순자가 차린 오대양에서 사건이 났어. 그걸 조사하는 사람이 구원파 신도야. 그들 설명에 따르면 구원파의 성경을 가지고 오대양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건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구원파는 오대양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됐던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검찰의 시각과 언론의 시각은 같아요. 자수자들에게 제공됐던 변호사비가 문제가 됐던 것도 그 시각이었다. 변호사비도 구원파에서 나왔구나. 변호사비 1,500만 원 때문에 참말로 우스웠어요. 그게 이제 내가 평상시에 내가 방산시장에서 의류 부자재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사에 납품을 하죠. 납품해가지고 우리가 상거래로 맺어줬는데 그 집에다가 내가 저 사람들을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거래처 가가지고 내가 처음에 급하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적다. 예? 그래가지고 좀 돌려다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00을 내가 빌린 겁니다. 그 돈 빌려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 위해서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 선임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당시에 조사 대상이기도 했고요. 오대양 쪽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받았고 사표냈대.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백수 상태라고 합니다. 중범죄일 경우 왜 공무원이 즉각 조치를 안 했냐.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랬더니 직무유기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칩디다. 새벽 2시에 제가 구속됨으로써 경찰관이 구속됨으로써 세인이 이해를 하고 세인들이 이해를 하고 언론이 이해가 간다면 순전히 언론에 조사가 언론에 맞추는 거예요. 허허 이거 참나 허허허 나 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서초경찰서 이때까지 사표 내고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 조사받고 나오면서 너무 싫어진 거예요. 너무나. 이걸 누가 보상해줘요. 뉴스 할 때 삐삐삐 하고 나오는 뉴스 음악 소리에 보면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해의식이 되어버립니다. 말투가 이상한데 진짜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서 뭐라 못하겠어요. 제 심정이 혹 저는 마음속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요.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도. 여기까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표창원 아저씨가 없었어요. 프로파일러가 되기 전이라 엔딩 요정을 MC가 해요. 문성군의 엔딩 요정. 처음 오대양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한 건 이때까지의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서였습니다. 애초 제적 의도는 상당히 흥미진진했어요. 개꿀잼이었죠. 뭔가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을까? 그게 어느 주식회사든 구원파든 뭐 박순자든 간에 권력의 피오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시청자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의혹 쪽에는 증거가 대부분 추측이고 그에 대한 해명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요. 추측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만 방송하자. 왜냐면 이 한편의 흥미를 위해 누군가 왜곡당하고 피해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거는 무서운 일이니까. 와 너무 객관적이다. 지금 그 알이랑 너무 달라. 스탠스가. 와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라고도 안 해. 와 이 당시 그 알 진짜 거의 언론인데요. 개쩌는데. 우리 성근 아재 요즘 뭐 하시나? 문성근 아저씨 지금 뭐해? 자나? 지금 11시 넘었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좀 복잡하죠. 유병헌, 구원파, 세모, 뭐 미양코리아, 뭐 오대양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 여러 번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렵네. 이 기업 구조도 자금줄의 루트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쉽게 생각하면은 관계성이 있어 보인다. 유병헌과 오대양이 박순자가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역시나 뭔가가 확실하게 딱 드러난 게 없습니다. 존나 꼼꼼하다. 사이비 주제. 그래서 와 이게 이제 14회 방송입니다.
92년도에 나왔던 방송이요. 그알 방송 3주차야 이게 지금. 대단하네. 너무 재밌게 봤고요. 과거의 그알은 이 정도의 언론의 성격을 또 갖추고 있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로 지금 그알이 다시 돌아가면은 나는 좀 시청률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좋네요. 예, 잘 봤고, 오대양 사건은 사실 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판단이 안 서죠.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대양과 구원파의 관계라는 게 보이는데 그것도 사실이 또 딱히 드러나는 게 없어. 의심만 돼. 의심만 돼. 만약에 배팅을 해 우리가. 관계가 있냐 없냐. 둘 중 하나에 배팅을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있다에 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사라는 거는 입증이라는 게 배팅하듯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이거 미제야. 동기를 못 밝혀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오대양 사건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다 파악이 안 되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각자 또 오대양에 관심이 있으면은 많이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그알 초클래식 15회 방송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2부 봤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 찾는 대로 예전에 지금은 그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는 되게 예전의 방송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봤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준비해서 올게요.